안녕하세요. 다산에디 원장 이재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력공학 12장의 화력발전 중 화력발전의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화력발전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화석연료의 열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꿔주는 것이 화력발전입니다. 즉 화석에너지의 열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켜주는 것이 화력 발전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 화력 발전은 즉 열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데 어떠한 종류가 있느냐. 첫 번째는 화력 발전의 종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종류. 그럼 이 종류는 어떠한 것으로 분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첫 번째는 원동기에 의한 분류. 원동기에 의한 분류. 즉 여기에서 원동기에 의한 분류라고 하는 것은 이 발전기를 무엇으로 돌리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원동기에 의한 분류를 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 기력발전소라는 게 있습니다. 기력발전소. 이 기력발전소라고 하는 것은 열 에너지를 즉 화석 연료를 태워서 열이 나겠죠. 그 열을 갖고 물을 끓입니다. 그럼 물을 끓이면 거기에서 증기가 발생하겠죠. 이 증기 터빈을 돌려서 발전기를 돌리는 방식을 우리는 기력 발전이다 라고 해서 얘는 어떤 거를 증기 터빈을 이용한 방식은 기력 발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연력 발전소입니다. 내연력 발전. 내연력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와 동일합니다. 가솔린을 넣어서 가솔린이 폭발력, 즉 흡입, 폭발, 배기, 그죠? 압축 폭발 배기, 그렇죠? 그게 내연력 발전인 거죠. 즉 연료가 연소될 때 그 폭발력을 이용해서 회전력을 얻는 방식을 내연력 발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는 가스터빈 발전. 가스터빈 발전. 그러니까 가스를 이용한 방식을 우리가 가스터빈 발전. 그러니까 원동기에 의한 분류는 크게 세 가지로 기력 발전, 내연력 발전, 가스터빈 발전이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당연히 이 기력 발전이 되겠다. 즉 물을 끓여서 증기를 이용한 발전이 가장 효율적이고 대용량화할 수 있기 때문에 기력 발전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두 번째로는 두 번째 이해한 것은 연료상 분류입니다. 연료상 분류. 어떠한 연료를 사용하느냐? 첫 번째는 석탄을 이용한 방법이 되겠고요. 즉 석탄을 태워서 사용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중유, 석유 방식이 되겠죠. 중유, 석유. 세 번째로는 천연가스를 이용한 방식이 될 것이고, 네 번째로는 이제 혼합 방식이 있습니다. 혼합 방식은 석탄이랑 중유석유를 이용한 방식을 합친 게 있고, 중유석유랑 천연가스를 합친 방식의 연료 사용이 있다. 그래서 연료상 분류에는 네 가지 석탄, 중유, 석유, 원료가 되겠죠. 원유, 천연가스, 그 다음에 혼합 방식이 있다. 세 번째는 계통 운용상 분류입니다. 계통 운용상 분류가 됩니다. 그럼 전력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계통 운용상 분류에는 하루에 전기를 예를 들어 이만큼을 사용한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항상 이 정도는 전기를 쓴다 이런 얘기죠. 그 얘기는 뭐예요? 이만큼은 무조건 계속 발전해야 된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우선 대용량화되고 연료비라든가 아니면 효율이 무조건 좋아야 돼요. 이거를 기저 발전, 그죠? 기저 부하 용 발전이 된다 이런 얘기고, 대부분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만큼은
어떤 때는 발전이 안 돼도 되고 어떤 때는 발전이 돼야 되는 한 중간 정도, 중간 부하 용 발전소가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요 마지막은 이제 피크 부하, 그러니까 첨두 부하용. 그래서 이 화력 발전에서 기저 부하를 담당하는 발전소가 있을 거고, 이 중간 부하를 담당하는 발전소가 있을 거고, 요 첨두 부하를 발전하는 발전소가 있겠죠. 그래서 가스터빈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첨두 부하용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개통 운용상 분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력발전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기력발전소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기력발전소의 구성, 기력발전소의 어떤 구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어떤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이걸 간략하게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에 기력발전소는 증기를 만들어야 돼요. 그죠? 기력발전소는 증기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 불을 떼야 되겠다. 그쵸? 불을 떼어야 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연료를 공급해야 되겠죠? 연료를 공급을 해야 돼요. 그럼 여기에 불이 이렇게 생길 거고, 그러면 이 불로 뭐를 해야 돼요? 물을 끓여야 되겠죠. 그럼 물을 끓이는 보일러가 이렇게 있어야 돼요. 보일러. 그쵸? 보일러. 근데 불을 떼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죠? 바로 공기가 들어와야 되겠죠. 공기가 이렇게 들어와 줘야 돼요. 공기와, 그죠? 연료가, 그리고 불을 붙여야지 불이 붙겠죠. 그리고 또 보일러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증기를 발생하려면 여기에 물이 있어야 돼요. 그쵸? 물을 또 공급해 줘야 되겠다. 어디에? 여기에다가 물을 제가 이렇게 공급을 해 볼게요. 물을 이렇게 공급을 해보자. 물은 이렇게 제가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물을 급수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열이 나면, 불을 떼면 뭐가? 배기가스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배기가스를 빼줘야 되죠. 그죠? 배기가스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배기가스가 이렇게 나갈 거다. 여기는 배기가스. 그렇죠? 근데 이 배기가스를 그냥 내보내면 환경 오염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는 먼지를 제거하는 집진 장치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물에서 증기가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증기가 이렇게. 근데 그냥 한 번 끓인 증기는 터빈을 사용하는데 어렵기 때문에 여기 한 번 더 가열을 해요. 이렇게. 얘를 이제 과열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나온 증기가 어디에 가냐면 터빈으로 갑니다. 얘는 터빈. 증기 터빈이 되겠죠. 그럼 증기 터빈이 회전을 할 것이고, 그럼 여기에 뭐가? 발전기가 연결되어 있겠죠. 그럼 발전된 전압을 그대로 송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압을 올려주는 변압기가 있어야 돼요. 그럼 변압기를 통해서 이제 송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터빈을 통해서 나온 요 증기는 다시 뭘로? 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물로 바꿔주는, 복귀한다. 물로 기를 거쳐야 돼요. 그러면 이 복수기를 거쳐서 다시 급수 장치로 이렇게 가줘야 되겠죠. 그럼 여기에 급수 펌프가 있어야 되겠다. 급수 펌프. 자, 이때 여기에서
배기가스가 이렇게 나가는데 배기가스에는 아직도 뭘 갖고 있어요? 열에너지를 갖고 있죠. 그럼 이 열에너지를 그냥 버리면 아깝기 때문에 연소하는 데 필요한 공기를 얘가 데워줄 거란 말이에요. 얘를 공기, 예열기 이렇게 얘기해요. 공기, 예열기. 그리고 급수된 물을 한 번 더 이 배기가스로 어떻게 하면 돼요? 데펴줄 수 있겠죠. 얘를 뭐라고 하냐면 얘를 절탄기 이렇게 얘기해요. 절탄기. 대략적인 이제 기력발전소의 구성이 됩니다. 즉 연소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연료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공기가 있어야 돼요. 그럼 연료와 공기가 있는데 이 공기를 한번 배기가스로 데워주는 것이 이제 공기 예열기가 되고, 그럼 여기에 이제 불이 들어오겠죠. 그럼 여기에 보일러에 물을 집어넣는데 이 급수를 한 번 더 데워주는 게, 즉 배기가스로 데워주는 게 우린 절탄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보일러에서 물이 끓을 것이고 여기에 증기가 나오겠죠. 근데 여기에서 바로 나온 이 증기는 바로 쓸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고압의 증기로 만들어주는 과열기를 거쳐서 터빈에 들어갑니다. 그럼 터빈이 회전을 할 것이고 이 회전력에 의해서 3상 발전기가 회전할 거고 변압기를 통해서 송전이 됩니다. 그러면 이 터빈을 거쳐 나온 이 증기는 다시 뭘로? 복수기로 들어가서 물로 다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급수, 이렇게 순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연료가 외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죠. 그쵸? 뭐를 통해서? 배. 그럼 뭐가 필요해요? 항구가 필요해요. 그쵸? 항구. 그리고 복수기는 물로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냉각수. 그럼 많은 물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물 많은 데가 어디예요? 또 해안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력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대부분 해안에 위치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략적인 기력발전소는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화력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열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연력학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연력학. 연력학이 뭘까요? 연력학이라고 하는 것은 열이 갖고 있는 힘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게 연력학이죠. 연력학 아주 어려운 학문인데 간단하게만 우리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온도와 열량입니다. 열량. 온도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뜨겁고 차갑냐를 나타내는 것이 온도이고, 열량은 열 에너지의 양을 열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온도는 보통 우리가 T로 쓰고 기호로, 열량은 보통 Q로 쓰죠. 이때 첫 번째 온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온도는 두 가지로 사용이 됩니다. 하나는 도씨라고 하는 섭씨라는 걸 쓰고, 하나는 화씨라는 걸 씁니다. 또 하나는 절대온도 K가 되겠죠. 요 세 개, 섭씨, 화씨, 절대온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요 섭씨죠. 다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 사람 이름을 딴 건데, 자, 섭씨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섭씨. 섭씨라고 하는 것은 어는 점, 그러니까 물이 어는 점을 0도씨라고 하고, 물이 끓는 점을 100도씨라고 하고, 그 사이를 100등분한 거예요. 이게 섭씨예요, 섭씨. 그리고 두 번째 화씨라고 하는 것은
얘는 어는 점, 물이 어는 점을 32 화씨라고 하고 물이 끓는 점을 212 화씨라고 하고 얘를 180 등분한 거예요. 그러면 얘네 두 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상호 변환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쵸? 문제에 출제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변환할 줄은 알아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써볼게요. 자, 어떤 애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등분 해볼게요. 어떤 애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등분 해볼게요. 10등분. 그러면 내가 여기를 한 칸 간 것과 얘를 여기 두 칸 간 게 같을 거 아니에요. 그쵸? 얘는 20등분 했고 얘는 10등분 했으니까 여기는 한 번 간 것과 여기는 두 번 간 게 같다고요. 그럼 얘를 200등분한 거나 100등분한 것도 그쵸?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얘는 100등분 했고 얘는 200등분 했다고요. 그럼 얘는 한 칸 간 것과 얘는 두 칸 간 게 그 거리가 같다고요. 그럼 얘를 편의상 얘를 y라고 쓰고 얘를 x라고 한번 써볼게요. 그럼 얘는 한 칸 간 것과 얘는 두 칸 간 게 같은 거잖아요. 그죠? 얘 한 칸 간 거는 얘 두 칸 간 것과 같다. 이러니. 그럼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식을 x는 2y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그죠? x는 2y. 여기다가 1 넣으면 여기 2잖아요. 한 칸 간 것은 1 넣으면 여기는 두 칸 간 것과 같다 이거잖아요. x는 2y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아, 그러면 얘를 조금 더 응용해 보면 여기를 그러면 180 이렇게 써볼게요. 그러면 x는 이렇게 쓸 수 있나요? 180분의 x는 100분의 180y 이렇게 쓸 수 있나요? 그쵸? 근데 얘 보면은 얘는 180등분한 건 뭐죠? 화씨고 얘는 100등분한 거는 도씨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도씨는 여기는 0도에서 시작하고 얘는 32 화씨 여기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스타트가 뭐예요? 32부터잖아요. 그럼 얘를 플러스 32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단위가 이제 화씨가 되는 거죠. 이렇게. 맞죠?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요거 자, 화씨는 요거 화씨란 말이에요. 아, 화씨는 여기 t 도씨 여기 100분의 180은 뭐죠? 5분의 9라고 쓸 수 있어요. 5분 20으로 나누면 5분의 9. 요게 t 도씨 플러스 32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아, 그러면 반대로 도씨라고 하는 것은 얘를 이렇게 넘어가면 다시 9분의 5에 t 화씨 이렇게 됩니다. 빼기 32 이렇게 식을 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식은 여러분들이 알아 두셔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뭐 있어요? 절대 온도. 절대 온도라고 하는 것은 T라고 하죠. T 독해는 도C 플러스 273.15 이렇게 돼요. 절대 온도는 섭씨에다가 273.15를
더한 것이에요. 여기에서 또 뭐가 나와요? 절대 영도라는 게 나오죠. 절대 영도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273.15 이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섭씨와 화씨를 변환하는 식을 참고로 알아두셔라. 두 번째, 뭐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잘 공식만 아셔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열량에 대해서 볼게요. 열량, 열이 갖고 있는 에너지 양을 열량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열량의 단위로는 칼로리라는 것도 쓰고 또는 킬로칼로리라는 것도 쓰죠. 또 BTU라는 것도 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뭐 킬로칼로리는 뭐 칼로리의 1000배인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보면 첫 번째 1킬로칼로리다 라고 하는 것은 물 1kg을 다시 순수한 물 1kg을 온도 14.5도씨에서 15.5도씨 즉 1도씨를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에요. 물 1k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다 이거죠. 정확히 얘기하자면 물 1kg은 14.5도씨에서 15.5도씨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우리는 1kcal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1 BTU라는 게 있어요. 1 BTU라고 하는 것은 물 1파운드를 물 1파운드를 온도 61.5 화씨에서 62.5 화씨 즉 1 화씨를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1 BTU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파운드라고 하는 것을 키로로 바꾸면 0.4 5 3kg 정도가 돼요. 1화씨라고 하는 것은 1.8분의 1 도씨잖아요. 그럼 얘를 곱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0.252 정도가 나와요. 얘랑 얘를 곱하면 0.252라는 값이 나와요. 즉 1 BTU라고 하는 것은 0.252 킬로칼로리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1 BTU는 0.252 킬로칼로리가 된다. 그럼 거꾸로 1 킬로칼로리를 CAL을 BTU로 바꾸면 역수하면 되죠. 0.25분의 1은 얼마예요? 4죠, 4. 보통 4. 3.968 BTU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열량의 내용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 대부분 우리는 킬로칼로리를 많이 사용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열과 일과의 관계에 대해서 볼게요. 열과 일의 관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열과 일이라고 하는 건 뭐죠? 운동이죠. 운동. 어떠한 이러한 물질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물질이 있다라고 볼게요. 그럼 얘는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에너지. 보통 어떤 에너지를 갖고 있냐면 위치 에너지, 그리고 운동 에너지, 그리고 내부에서 어떤 갖고 있는 내부 에너지,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떤 물질에 여기다가 열을 넣었다라고 볼게요. 열을 주었다 이거예요. 가열을 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
열을 가열을 하면 이 물질은 이렇게 될 거예요. 어떠한 열량은 내부 온도 상승에 열이 쓸 거고요. 어떠한 열은 이 상태 변화에 열을 쓸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물을 끓여요. 그럼 처음에 어떻게 물의 온도가 올라가죠. 그죠? 온도 상승에 열을 쓴 거예요. 근데 얘가 100도가 넘으면 얘는 더 이상 온도는 상승하지 않고 뭐가 돼요? 수증기가 되죠. 그건 뭐예요? 상태를 변화시킨다 이거예요. 그럼 열을 주었을 때 이 열량 중 어떤 것은 온도 상승하는데 사용하는 열이 있고 어떤 것은 그 물체의 상태를 바꾸는데 사용하는 열이 있을 거다 이거죠. 이때 온도 상승을 바꾸는 것을 우리는 현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상태 변화에 사용되는 열을 잠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잠열. 그럼 얘를 수학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물에서 지금 뭐 기체가 된 거죠. 기체가. 그럼 물에서 기체가 되면 얘는 어떻게 바뀐 거예요? 압력이나 뭐가 부피가 달라진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에서 D, Q만큼의 얘 열을 가했다라고 보겠습니다. dq만큼의. 그럼 여기에서 얘는 내부 에너지, 그죠? 내부 에너지가 변화될 것이고요. 그럼 얘를 이렇게 써볼게요. du. 여기서 u는 내부 에너지예요. 내부 온도 상승에 쓰일 것이고 또 어떤 것은 자 압력이나 부피가 바뀔 거냐. 외부로 일을 한단 말이에요. W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열을 가하면 여러분들이 제가 수학적으로 얘기하는 거 다 이해 안 해도 돼요. 그냥 아 그렇구나 라고 하시면 됩니다. 여기다 열을 가하면 dq만큼의 열량을 가했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내부 에너지가 변화하는 것도 있고 외부로 일을 변하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를 다시 쓰면 얘는 du 플러스 일은 뭘로 바꿀 수 있어요? 열량으로 바꿀 수 있다. 얘 열량으로 하는 게 A 어떤 상수예요. 그러니까 1의 값을 열량으로 환산하는 상수값이에요. 그럼 A 상수값이라고 했어요. A 그 다음에 얘는 압력과 부피가 바뀐다라고 했어요. 뭐 바뀐다고요? 압력과 부피가 바뀐다. 압력은 일정하다라고 보면 P라고 쓰고요. 부피는 바뀐다. dV 이렇게 써볼게요. 뭐 수학적인 건 그냥 생략하셔도 돼요. 그냥 그럼 du는 이제 수학적으로 얘는 적분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d a p v 마이너스 a v d p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얘를 이렇게 다시 쓰면 d 적분하라 u 플러스 A는 상수예요. P는 압력이고 V는 부피예요. 마이너스 AV dP 이렇게 돼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수학적인 내용이 아니란 얘기예요. 자, 요거는 압력의 변화죠. 그럼 만약에 여기에서 압력에 대한 변화가 없다라고 보면 dP가 0이란 얘기예요. 그럼 얘는 0으로 수렴을 하게 되고 얘는 이러한 값이 돼요. 이러한 값. 여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이거예요. 여기 지울게요. 자, 이 수식이 열량을 변화시키면 D, U 플러스 A는 어떤 상수값이라고 했어요. P 압력, V라는 거예요. 플러스 0 이거죠. 얘가 0 됐다고요. 그럼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이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I라고 쓰고 얘를 엔탈피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 이 엔탈피 U라고 하는 것은 내부
에너지를 뜻하는 거고 A는 상수값이라고 했고 얘는 압력과 부피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기에서 얘는 어떠한 압력이 변화하고 부피가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외부로 어떤 일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떤 운동 에너지 또는 뭐 기계 에너지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내용을 알자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엔탈피라고 하는 걸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엔탈피다라고 하는 것은 엔탈피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물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다 이런 얘기죠. 얘가 열이라면 여기가 열, 에너지, 뭐 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냥 엔탈피다라고 하면 어떤 열량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하다. 우리가 앞으로 엔탈피 얘기를 하면 어떠한 물체가 갖고 있는 열 에너지량을 그냥 엔탈피다라고 생각하셔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엔탈피를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과 일과의 관계를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로는 두 번째 열과 일에 관한 내용, 즉 엔탈피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했고요. 세 번째 기체의 상태 변화입니다. 세 번째는 기체의 상태 변화. 기체는 어떤 압력, 부피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체, 우리가 기체를 왜 배우는 거예요? 화력에서 증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기체에 대한 내용을 하는 거죠. 상태 변화. 어떠한 상태가 바뀌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랬을 때 어떠한 기체의 상태 방정식이라고 했는데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상태 방정식인데 얘는 P, 압력과 부피의 곱은 어떤 기체 상수 K와 절대 온도 T로 식을 세울 수 있다 이거예요. 식을 이렇게 세울 수 있다 이거. 얘는 어떤 상수값이 기체 상수값. T는 뭐라고요? 온도라고요. 그러면 첫 번째 등온 변화. 등온 변화라고 돼 있어요. 등온 변화. 등온 온도가 일정한 때 그럼 T 값이 일정하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T 값이 일정하다. 그럼 얘는 온도가 일정할 때를 의미하는구나. 그럼 이 식에서 K는 어차피 상수값이잖아요. T는 온도 일정하단 말이야. 그럼 얘는 어떠한 일정한 K 다시라는 값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P V는 어떤 K 다시라고 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이 식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등온 변화를 할 때에는 온도가 일정할 때는 압력과 부피가 어떡하다? 반비례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을 증가시키면 부피는 줄어들고, 그죠? 우리가 압력을 누르면 부피는 줄어들잖아요. 근데 부피가 커지면 압력은 줄어들죠. 그래서 등온, 즉 온도가 일정할 때에는 압력과 부피가 서로 반비례한다. 두 번째, 단열 변화. 단열 변화. 여기에서 단열이라고 하는 것은 단절됐다, 열을 절여냈다 이런 얘기죠. 즉 외부에서 열의 출입이 없다. 즉 열량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변화가 없다. 이때는 식이 이렇게 됩니다. P에 V의 감마 이퀄 K 다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 크게 볼 건 없고 그냥 감마라는 값이 1.3에서 1.4 정도의 식으로 된다. 그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네 번째는 아까 우리가 엔탈피 했는데 엔트로피라는 게 있어요. 엔트로피는 S다라고 씁니다. 엔트로피는 뭐냐? 열 얘기할 때 엔트로피를 얘기를 하니까 자, 엔트로피는 정의를 적어보면 절대 온도 T 도 K에서 dQ 즉 열량이 변화됐을 때 얻은 열량을 그 온도로 나눈 값을 엔트로피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엔트로피 S는 절대 온도 T 도K에서 얻은 dQ를 그 온도로 나눈 값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엔트로피의 변화 ds라고 하는 것은 절대 온도 그 T 도시에서 얻은 열량 Q로 쓸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자, 얘는 엔트로피의 변화량이잖아요. 그럼 얘를 한번 적분을 해볼게요. 적분 1에서 2까지 1에서 2까지 이렇게. 그러면 2인 상태에서의 엔트로피 S2가 됐고요. 빼기 1인 상태에서의 엔트로피를 S1이다 라고 하면 얘는 1부터 2까지 T부터 dQ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1인 상태의 엔트로피, 2인 상태의 엔트로피의 변화량은 T분의 dQ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S2는 이렇게 쓸 수 있나요?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T분의 dQ 마이너스 S1 이렇게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1인 상태의 엔트로피가 어떤 기준점이다. 그럼 우리 기준점은 항상 뭘로 보죠? 0으로 보잖아요. 기준점일 때 이 상태에서의 엔트로피는 1부터 2까지 적분할 때 T분의 ds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말인데 엔트로피 S는 그 온도에서 열량의 변화량을 온도로 나눈 값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엔트로피의 변화량은 그 온도에서 열량의 변화량으로 볼 수 있다. 어려운 얘기인데 그냥 이런 게 있다 라는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다. 다섯 번째는 수증기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해서 볼게요. 수증기의 일반적 특성 이렇게 볼게요. 일반적 특성. 첫 번째는 포화증기와 과열증기입니다. 포화증기와 과열증기. 볼게요. 물 1kg을 열을 가해 볼게요. 여기에 열을 가해 보면 열량을 증가시키고 여기를 온도라고 보겠습니다. 온도. 그럼 1kg 물 순수한 물 1kg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0도씨에 있는 물을 계속 가열하면 온도가 이렇게 증가해요. 온도가 증가한다고요. 그럼 얘가 1기압에서 100도C가 되면 얘는 더 이상 온도가 증가하지 않고 뭐가 돼요? 이제 수증기가 되죠. 수증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온도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그 온도를 우리는 포화 온도다라고 얘기해요. 포화 온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요 상태에서
포화 온도에서 얘는 이제 증발하기 시작하겠죠. 그럼 증발하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여기는 물도 있고 수증기도 있잖아요. 그죠? 물도 있고 수증기도 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습증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에서 계속 더 가열하면 완전히 이 물이 사라지는 상태가 되겠죠. 그죠? 습기가 없는 상태. 그 상태를 건포화 증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건포화 증기. 그럼 얘랑 습증기나 이 건포화 증기를 합쳐서 우리는 포화 증기다라고 얘기를 해요. 얘를 포화 증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서 얘를 온도를 열량을 더 증가하면 얘는 이렇게 되겠죠. 이때는 습기가 전혀 없이 온도가 계속 상승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때 이때의 증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과열 증기 이렇게 얘기해요. 과열 증기라고 얘기를 한다. 자, 이때 여러분들 물 1kg을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이 얼마라고 했어요? 1kcal예요. 그러면 물 1kg을 100도씨까지 올렸으면 이때 이 물이 갖고 있는 열량은 얼마가 있어요? 당연히 1kg을 100도씨 올렸으니까 100kcal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 100도씨의 물을 완전히 다 건포화 증기까지 다 만드는데 필요한 열량은 539kcal가 필요해요. 그러면 물 1kg의 물이 완전한 이 과열 증기로 된 요 시점에 이 증기가 갖고 있는 열량은 얘 더하기 얘만큼이 되겠네요. 그죠? 그게 얼마예요? 639kcal만큼의 열량을 갖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포화증기라고 하는 것은 습증기와 건포화증기를 합쳐서 포화증기다라고 하고, 건포화증기를 지나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할 때부터 증기를 우리는 과열증기다 라는 용어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PV 선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PV 선도. P는 압력이고 V는 뭐예요? 부피죠. 자, PV 선도. PV 선도라고 하는 것은 압력을 가로추게, 부피를 가로추게 하고 압력을 세로추게 했을 때 PV 선도는 여기서는 T가 일정한 거죠. 자, 분명히 열을 가하면 얘가 이렇게 즉 여기서는 뭐예요? 물이었다가 포화증기였다가 과열증기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 어떠한 T에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얘가 T도씨에서 그러니까 이 온도가 일정하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는 지금 뭐냐면 요 상태는 여기 이제 물인 상태예요. 물. 여기는 포화증기인 상태예요. 여기는 과열증기인 상태예요. 볼게요. 자,
부피를 증가하게 되면, 자, T도씨인 물을 부피를 증가하잖아요. 그죠? 팽창시킨다고요. 그러면 얘가 물이었다가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압력은 가만히 있는데 얘도 일정한 거고 얘도 일정하다라고 볼게요. 부피를 계속 증가시키는 거예요. 증가. 그러면 얘가 물이었다가 포화증기였다가 과열증기로 돼요. 그럼 온도를 조금 더 높여볼까요? 온도를 조금, 얘는 T1이라고 하고, 온도를 조금 더 높이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 압력에서 물이 또 증가시키면 요 점에서는 이 부피 안에서는 얘가 물이었고, 요 상태에서는 이제 포화증기가 됐다가 요 상태에서는 과열증기가 된다 이거예요. T2라는 온도에서. 하나 더 해볼까요? 온도를 또 올려요. 그럼 요 압력에서 압력을 요만큼 올리고 온도를 또 올리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여기서 물이었다가 포화증기였다가 과열증기. 그럼 어떠한 시점에 요 꼬다리 요 점이 될 거 아니에요. 얘가 그냥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얘는 뭐라니? 물에서 이 포화증기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과열증기가 되는 거죠. 물에서 바로 과열증기로 가는 이것을 우리는 임계점 이렇게 얘기해요. 다 바로 즉 포화증기를 거치지 않고 물이었다가 바로 과열증기로 되는 그 임계점에서의 압력이 얼마이냐 했더니 224.65 kg per 제곱센티미터 기압. 그리고 온도는 몇 도이냐 했더니 374.15도씨가 되더라 이거. 그러니까 요것은 여기의 값이 요거이고 이때의 온도가 이거이다 이런 얘기예요. 포화 증기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과열증기로 가는 임계감. 그냥 여러분들이 이 PV 선도는 압력과 부피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인데 요때는 물. 여기 뭐가 되겠어요? 여기는 포화수가 되겠죠. 포화수. 그렇죠? 포화증기가 바로 되기 전에 물. 요거는 건포화증기가 되겠죠. 건포화증기. 바로 과열증기. 그래서 경계예요. 그냥 경계. 피부의 선도는 압력과 부피와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다. 자, 세 번째로는 TS 선도입니다. 세 번째는 TS 선도. 이 TS 선도는 요 T라고 하는 것은 온도이고 S는 엔트로피잖아요. 엔트로피. 볼게요.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는 S 엔트로피. 그죠? 여기는 T 온도. 다 이런 얘기죠. 자, 이때 여기에서 얘도 그래프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뭐가 일정하냐? 압력이 일정하다라고 보겠습니다. 뭐가? 압력이 일정하다. 압력이 어떤 P1 값일 때 얘는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 TS 선도에서 자, 그럼 얘도 자, 여기는 압력이 일정 어떤 P1이라고 하는 압력이다. 압력이 일정할 때 엔트로피라고 하는 건 사실은 열을 가해서 온도를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엔트로피 아까 이렇게 썼나요? ds는 t분의 dq 이거잖아요. t분의 dq. 그럼 얘는 dq는 t의 ds가 되고 열량은 얘를 적분하면 돼요. 자, 결국에는 자, 엔트로피를 증가시키면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얘는 무슨 상태인 거예요? 물인 상태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포화 증기가 된 상태예요. 그리고 여기는 과열 증기가 된 상태가 돼요. 그러면 압력을 더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압력을 올리면 얘가 이렇게 되겠죠. P2. 압력을 더 올리면 얘는 뭐 이렇게 되겠죠. P3. 그럼 얘는 여기는 물, 여기는 포화증기, 여기는 과열증기가 된다. 그때 여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자, 요 식에 의해서 요는 뭐 열량 Q인 거죠. 즉, 요 면적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가 이거에 대해서 이만큼에 대한 요 면적이 그러니까 압력 P1에서 이 그래프에서 얘가 만약에 과열증기가 요만큼까지 온도가 올라갔다면 여기에서의 이 면적이 이 증기가 갖고 있는 뭐란 얘기예요? 열량이다 이거예요. 면적이. TS 선도는 세로축에는 온도, 가로축에는 엔트로피를 했을 때 엔트로피를 증가시키면 온도가 이렇게 물이었다가 이 점에서 여기는 이 경계 뭐예요? 포화수의 경계인 거죠. 경계. 얘는 건포화증기와 과열증기의 경계인 거고 포화증기가 됐다가 과열증기가 되는데 이때 TS 선도에서 이 면적이 그 증기가 갖고 있는 그 물이 갖고 있는 열량이다 라는 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다. 자, 네 번째는 IS 선도입니다. IS 선도. 여기에서 I라고 하는 것은 엔탈피, S는 엔트로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IS 선도는 이거를 고안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몰리의 선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는 이 선도는 증기 터빈의 어떤 효율, 증기 터빈의 효율을 계산하는 데 사용이 된다. 간략하게 그려보게 되면 여기는 S, 엔트로피, 여기는 I, 엔탈피, 여기는 엔트로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어 있더라. 그래서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그럼 얘는 이때 압력 P1일 때, 뭐 P2일 때 이렇게 되고 건포화증기를 X라고 했을 때 이렇게 뭐 그릴 수 있다라는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셔라. IS 선도는 엔탈피와 엔트로피에 관련된 그래프이고 얘를 몰리의 선도다라고 얘기하고 증기터빈의 어떤 효율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어떤 선도다라는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